월 1,000만 원을 주고 저를 밤마다 붙잡아 둔 이유.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차를 마신 뒤 쓰러질 때마다 모든 게 연결됐죠. 그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도윤, 58살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새벽 2시 술 냄새 진동하는 낯선 사람 차 안에서 핸들 잡는 게 제 일이에요. 하루 16시간씩 버티면서 겨우 200만 원 벌어요. 그것도 매일 콜이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날도 똑같았어요. 아들 민재 등록금 고지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 연체 240만 원. 손이 떨렸어요. 전기까지 끊길 판이었죠. 냉장고 안에는 김치랑 계란 3개, 라면 2봉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또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하나?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 대출도 막혔어요. 신용등급이 바닥이거든요. 민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2살. 대학 3학년.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느라 눈 밑에 다크서클 진한 아이. 제가 학비 못 내준다고 자퇴하겠다고 했던 그 얼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그런데 어딘가 외로운 느낌이 드는 목소리였죠. 밤에만 같이 있어주면 월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1,000만 원? 사기겠거니 싶었죠. 요즘 세상에 그런 쉬운 돈이 어디 있어요. 거절하려다가 상대방이 다시 말했습니다. 혼자 자는 게 무서운 노인이라고 옆방에만 계셔주시면 된다고요.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떨리는 게 느껴졌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00만 원이면 민재 등록금 내고도 남아요. 전기세, 월세, 빚 다 정리할 수 있죠. 하지만 무서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입이 떨어졌습니다. 한번 만나보겠다고요. 강남 청담동 주소를 받았어요. 차를 몰고 갔습니다. 낡은 제 경차가 청담동 거리에선 눈에 띄게 초라했어요. 벤츠, BMW, 포르쉐들 사이로 제 차가 지나가는 게 부끄러웠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짜리 저택이 나타났어요. 담장은 제 키보다 높았고 정원엔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 인터폰에 손을 뻗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든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에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을 뿌렸죠. 가죽 소파는 제가 평생 벌어도 못 살 것 같았어요. 그 소파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소파에 앉는데 몸이 푹 꺼졌어요. 너무 폭신해서 일어나기 힘들 것 같았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부탁할 일은 간단하다고요. 밤에 옆방에 계셔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밤마다 악몽을 꾼대요. 누군가 집에 있다는 걸 알면 안심이 된다고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할머니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손가락을 계속 꼬았다 폈다 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시선을 피하셨죠.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였어요. 내려오는 사람. 정장을 빼입은 3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얼굴은 잘생겼지만 표정이 차가웠죠. 누구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목소리에 저기가 묻어났어요. 할머니가 급히 말씀하셨어요. 밤에 같이 계셔줄 분이라고요.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저를 평가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또요? 이번엔 얼마나 버틸까요, 엄마?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또, 이번에? 뭔 소리죠? 지난번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 사람은 왜 그만뒀을까요? 할머니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준호라고 부르시면서 말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준호는 신경도 안 쓰는 듯 했어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사람도 한 달 못 버텼다고요. 그리고 저한테 말했어요. 쉬운 일이라고요. 1,000만 원 받고 밤에 자기만 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대요.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당신도 끝이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뭘까요? 왜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아들을 말렸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애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는 걸,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래도 저는 말했습니다. 하겠다고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민재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등록금 고지서가 떠올랐죠. 준호가 픽 웃으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빼곡했어요. 읽어 내려갔습니다. 월급 1,000만 원. 근무 시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장서령의 안전을 책임질 것. 비밀 유지 서약. 마지막 조항이 이상했어요.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뭔 소리냐고 물었더니 준호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사고치면 연대 책임진다고요. 간단하지 않았어요. 위험한 냄새가 풍겼죠. 하지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김도윤.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날 밤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9시 옆방에 짐을 풀었어요. 방은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필요한 것만 딱 있었죠. 창문 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죠. 오싹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1시, 12시, 새벽 1시.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죠. 슬쩍 나가봤습니다. 준호였어요. 주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주방을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찻주전자를 꺼냈어요. 물을 끓이고 찻잔을 준비했죠. 그리고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뭔가를 툭 떨어뜨렸어요. 찻잔 안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건 뭐지? 차에 뭘 넣는 거지? 준호가 찻잔을 들고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노크 소리, 문 여는 소리. 준호가 차 드린다고 했고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안했거든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40분. 그때였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날카로운 여자 비명. 쿵. 뭔가 쓰러지는 소리. 뛰쳐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입에서 하얀 거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뒤집혀 있었고
몸이 경련하듯 떨렸어요. 달려갔습니다. 손을 잡았는데 차가웠어요. 의식이 없었죠.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119 불러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준호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원래 이렇다고요. 원래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준호가 태연하게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있대요. 가끔 이렇게 발작한대요. 곧 깨어날 거라고요. 하지만 거품을 물고 계시다고 하자 준호는 약 부작용이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아주 많이 잘못됐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준호가 문을 두드렸어요. 수고했다고 내일 밤에 또 보자고 했습니다. 나왔어요. 차에 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이상해요. 할머니가 쓰러진 것도, 준호의 태도도, 그 찻잔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만둘까? 하지만 통장을 확인했어요. 1,0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재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 달만 버티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이틀째 밤, 오후 9시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제 일로 놀랐을 거라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파래 보였어요. 손도 부들부들 떨리셨죠?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냐고 물었더니 약 먹으니까 괜찮아졌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0시, 11시, 12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어제와 똑같았죠.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이고 뭔가를 넣고 어머니 방으로 가져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정각. 정확히 어제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너무 정확했죠. 30분쯤 지났을 때 비명이 들렸어요. 또 뛰쳐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또 쓰러져 계셨어요. 어제와 똑같이 거품을 물고 계셨죠. 경련하는 몸, 뒤집힌 눈. 준호가 나타나서 또 이러신다고 어머니는 원래 이렇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상이냐고 병원 가셔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준호는 병원은 이미 다녀왔고 치매래요. 약 드시면 이렇게 된대요. 치매. 그 말이 계속 반복됐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며 저한테 그냥 옆방에 계시기만 하면 된다고 이런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요? 사람이 쓰러지는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흘째 밤도 똑같았어요. 새벽 2시, 차, 비명, 쓰러짐. 넷째 밤도, 다섯째 밤도 매일 똑같았습니다. 정확히 새벽 2시, 그 패턴이 너무 명확했어요. 우연이 아니었죠. 누군가 계획한 거였어요. 여섯째 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도와줄 수 있냐고요.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이상하다고요. 매일 밤 차를 주는데 그 차를 마시면 몸이 이상해진다고요. 떨리고 정신이 흐려지고 눈앞이 어두워진대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안 드시면 되잖냐고 했더니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 마시면 준호가 화를 낸대요. 소리 지르고 문을 쾅쾅 닫고
무섭게 노려본대요. 그게 무서워서 마실 수밖에 없대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부들부들 떨리고 계셨죠. 할머니가 속삭이셨어요. 준호가 유언장 바꾸라고 했대요. 전 재산을 준호한테 넘기라고요. 거절했더니 그 후로 이렇게 됐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자기를 약하게 만들려는 것 같다고요.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대요. 그럼 재산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요. 말이 끊겼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준호였습니다. 준호가 뭐 하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급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요. 준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칼날 같았죠. 준호가 어머니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있어서 헛소리를 많이 한대요. 할머니가 헛소리가 아니라고 소리치셨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약을 드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냈어요. 할머니가 몸을 떨었습니다. 싫다고 소리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나쁜 자식? 어머니를 죽이고 있구나. 천천히, 조금씩. 그날 밤 저는 주방에 남몰래 들어갔습니다. 찻잔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마시던 잔. 냄새를 맡았습니다. 약 냄새가 났어요. 차 냄새가 아니었죠. 쓰고 독한 냄새. 화학 약품 냄새였어요. 물을 조금 담았습니다. 작은 통에. 다음 날 아침 약국에 갔어요. 약사가 물을 보더니 정확한 건 검사해봐야 알 수 있다며 병원 가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수면 유도제와 신경 억제 성분이 섞여 있대요. 이거 장기 복용하면 치매 증상과 유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가 아니었어요. 약이었습니다. 독이었죠. 그날 밤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제가 확인했다고, 차에 약이 들어있다고, 수면제랑 신경 억제제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일부러 넣은 거라고, 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도와달라고요. 죽고 싶지 않다고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떨림이 제 손으로 전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드리겠다고요. 그 순간 거실 CCTV가 혼자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증거를 지우고 있었죠. 준호였습니다. 7째 밤, 저는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켰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죠.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복도를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50분. 준호가 나타났어요. 예상대로였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따라갔어요. 벽에 붙어서 지켜봤죠.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준호가 찻주전자를 꺼냈어요. 물을 끓이고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흰색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찻잔 하나에 툭 떨어뜨렸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몇 번이나 했던 거죠. 저는 숨을 죽였어요. 휴대폰이 다 찍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찻잔을 들고 돌아섰어요. 저는 재빨리 숨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준호가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차를 드린다고 했고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오늘은 꼭 다 드시라고 몸에 좋은 거라고 했어요. 몸에 좋은 거라고요? 독을 주면서
쿵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어요. 준호가 약을 넣는 장면. 완벽하게 찍혔죠.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부족했어요. 더 필요했죠. 새벽 2시 할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쳐나갔어요. 할머니가 또 쓰러져 계셨죠. 이번엔 준호보다 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를 안았어요.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뒤따라 들어와서 또 이러신다고 어머니 진짜 치매 심해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준호한테 닥치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뭐라고 물었어요. 당신이 한 거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차에 약 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증거 있냐고 물었어요. 있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준호가 약을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준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디서 났냐고 더듬거렸고 저는 전부 찍었다고 약 넣는 것도 시간도 날짜도 다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한 발 다가왔어요. 그거 지우라고 했습니다. 싫다고 했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지우라고요.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준호한테 내가 그랬구나 라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오해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오해가 아니라고 이 사람이 매일 밤 할머니한테 약 먹였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노려보며 당신 누구 편이냐고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드냐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돈 더 주겠다고 그냥 입 다물라고 했어요. 싫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할 거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려서 봤더니 뉴스 기사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재벌 미망인 장서령, 정체불명 남성과 의혹의 동거. 사진이 있었어요. 저와 할머니가 소파에 마주 앉아 있는 사진. 집안 CCTV 화면이었습니다. 각도가 이상했어요. 마치 우리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게 찍혀 있었죠. 댓글을 봤습니다. 저 남자 완전 사기꾼 아니냐, 할머니 재산 노리고 붙은 거지, 뭐 역겹다, 진짜 요즘 세상에 저런 인간이 다 있네.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은 더 끔찍했어요. 치매를 앓고 있는 재벌 미망인 장서령 씨가 나이 차이가 큰 남성을 집에 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대리운전 기사 출신으로 한 달 전부터 장 씨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들은 재산을 노린 사기 행각이 아니냐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민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해라고 아빠는 그런 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다들 봤대요. 친구들이 단톡방에 기사 올렸대요. 아빠가 그 사기꾼 맞냐고 물었대요. 민재야 라고 불렀지만 민재는 전화 까고 싶다고 어떻게 하냐고 울면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준호가 한 짓이구나. 증거 영상 보여준 다음 날 바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복수였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대리운전 회사였습니다. 받았어요. 회사 팀장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이미지 문제 때문에 당분간 쉬셔야 할 것 같아요. 고객들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쉬라는 건 자르겠다는 소리였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끊었어요.
일도 잃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열댓 명은 됐어요. 저를 보자마자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김도윤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장서령 씨와 어떤 관계세요? 재산은 얼마나 받기로 하셨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마이크가 얼굴 앞까지 들이밀어졌죠.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 기자들이 막아섰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좀 해주세요. 정말 월 1,000만 원 받으세요?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기자들이 문을 두드렸어요. 쿵쿵쿵.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울고 계셨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손수건을 꽉 쥐고 계셨죠.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더 세게 우셨어요. 미안해요, 도윤 씨. 이게 다 내 잘못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준호 잘못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변호사를 선임했대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어요. 성년 의견 게시 심판 청구서였습니다. 읽어 내려갔어요. 청구 취지는 간단했습니다. 피청구인 장서령은 중증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청구인 장준호를 성년 의견인으로 선임해 달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성년 의견이 게시되면 할머니는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된대요.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고 모든 결정을 후견인이 한대요. 그럼 준호가요? 네. 준호가 내 재산을 전부 관리하게 돼요. 안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막을 수가 없대요. 증거가 너무 많대요. 매일 밤 쓰러지는 것도, 병원 진단서도, 약 먹는 기록도, 그리고 이 스캔들 사진까지. 법원이 보기엔 할머니가 정말 치매에 걸려서 이상한 남자를 집에 들인 것처럼 보일 거래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정장을 빼입은 변호사 2명. 한 명은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50대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법무법인 정한 대표 변호사 김정한입니다. 차가운 악수였어요. 들으실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희는 장서령 씨에 대한 성년 의견 게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법원에 접수됐고요. 무슨 근거로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근거요? 충분합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첫 번째, 서울대병원 신경과 진단서. 중증 알츠하이머로 진단받았습니다. 두 번째, 지난 한 달간의 응급실 기록. 총 6번 실신했고 그중 4번은 119 출동했습니다. 세 번째, 약물 과다 복용 기록. 수면제와 항불안제를 처방량의 3배 이상 복용했습니다. 네 번째, 오늘자 신문기사. 판단력 저하로 인해 의심스러운 인물을 집에 들였습니다. 그건 전부 조작이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준호가 약 넣는 장면이요. 영상을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영상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게 올라갔어요. 이건 불법 촬영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거죠.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도윤 씨,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언론에서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기꾼이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뭘 해도 소용없어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할게요, 도윤 씨.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했습니다. 2천만 원 있어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계약서도 파기하고 엄마한테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준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게 당신한테 최선이에요. 봉투를 밀쳤습니다. 필요 없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당신도 고소할 겁니다. 사기죄, 횡령 미수죄, 명예훼손죄로요. 뭐라고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장서령 씨를 이용해서 재산을 편취하려 했죠.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형량은 한 3년쯤 나올 겁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할머니가 떨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제 어떡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부들부들 떨리고 계셨죠. 할머니,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뭔데요? 저 원래 기업 감사팀에서 일했어요. 10년 동안요.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감사팀이요? 네. 대기업 내부 비리 조사하는 팀이었어요. 횡령, 배임, 문서 위조, 증거 조작. 다 찾아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럼요. 조작된 서류 찾는 법, 숨겨진 돈 추적하는 법, 거짓말 밝혀내는 법. 전부 배웠어요. 할머니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한 달 동안 기록한 겁니다. 펼쳐 보여드렸어요. 첫 페이지, 10월 15일 새벽 2시 정각. 준호, 주방에서 차 준비. 흰색 가루 투입 목격. 2시 35분, 할머니 쓰러짐. 거품 경련. 두 번째 페이지, 10월 16일 새벽 2시 정각. 동일 패턴 반복. CCTV 새벽 3시 15분 삭제 확인. 세 번째 페이지, 10월 17일. 약국 방문. 찻잔물 샘플 채취. 수면 유도제 및 신경 억제제 검출. 모든 날짜,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 입을 벌렸어요. 전부 기록했어요? 네. 매일 밤요. 그럼 이걸로요?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더 필요합니다. 뭐가요? 준호의 실수를 찾아야 해요. 완벽한 범죄는 없거든요. 어딘가 구멍이 있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할머니, 준비하세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에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성년의견 개시 심판 기일. 날짜는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CCTV 업체에 연락했어요. 할머니 집 CCTV 시스템을 설치한 회사였습니다. 관리자를 만났어요. 삭제된 영상 복구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관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삭제된 지 한 달 넘었으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그는 남아있다고 했어요. 누가 언제 무엇을 삭제했는지 기록은 남는데요. 그걸 달라고 했습니다. USB를 받았어요. 다음은 병원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진찰했다는 서울대병원 신경과 의사를 만났어요. 진단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의아해했어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못 보여준대요. 할머니가 동의서를 써주셨어요. 진단서를 받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진찰 날짜가 한 달 전이었는데 검사 결과 날짜는 그보다 이틀 뒤였습니다. MRI 검사 없이 알츠하이머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검사 없이 진단이 가능하냐고요. 의사가 당황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영상 검사가 필요하대요. 그럼 이 진단서는요? 의사가 진단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닌데요? 뭐라고요? 의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저희 시스템에 이 진단서 기록이 없어요. 누가 위조한 것 같은데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생겼어요. 다음은 응급실 기록이었습니다. 준호가 제출한 서류에는 할머니가 6번 실신해서 응급실에 갔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한테 물어보니 응급실에 간 적이 없대요. 병원에 확인했습니다. 기록이 없었어요. 이것도 조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국에 갔어요. 할머니가 다니는 약국이었습니다. 약사한테 처방 기록을 요청했어요. 약사가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수면제나 항불안제 처방 기록이 없었어요. 그럼 준호가 제출한 약물 과다 복용 기록은요? 약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 약국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았어요. CCTV 삭제 로그, 위조된 진단서, 조작된 응급실 기록, 거짓 약물 처방 기록, 그리고 제 노트, 한 달간의 상세한 관찰 일지, 전부 준비됐습니다. 재판 당일, 저희는 만단의 준비를 하고 법원에 갔어요. 복도에는 초조한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 2명과 함께. 하지만 저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오셨네요. 변호사는요? 저 혼자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정말 혼자 싸우시겠다고요? 용감하시네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윤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합의하시죠. 싫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고 조금은 엄격해 보이는 여자 판사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청구인 장서령은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서류가 쌓였어요. 진단서, 응급실 기록, 약물 처방 기록, 실신 영상, 스캔들 사진. 산더미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피청구인은 작년부터 기억력 감퇴 증상을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6번이나 실신했고 약물을 과다 복용했으며 급기야 정체불명의 남성을 집에 들이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년 의견 개시가 필요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더니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피청구인,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상이에요. 치매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진단서에는요? 그건 거짓이에요. 제 아들이 조작한 거예요. 준호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피청구인은 현실 인식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해친다는 망상에 빠져 있어요. 망상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그때 제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판사가 저를 봤어요. 누구십니까? 김도윤입니다. 피청구인의 보호자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네. 이 모든 증거는 조작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준호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근거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준비한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꺼냈어요. 첫 번째, CCTV 삭제 로그입니다. 판사한테 USB를 건넸어요.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로그 기록이 나타났어요. 매일 밤 새벽 3시, 삭제 시각이 정확히 같았습니다. 삭제한 사람, 장준호. 이 집 CCTV는 한 달간 매일 밤 새벽 3시에 특정 구간이 삭제됐습니다. 삭제한 사람은 청구인 장준호입니다. 왜 매일 밤 같은 시각에 영상을 지웠을까요? 무엇을 숨기려 했을까요? 준호 얼굴이 굳었어요. 두 번째, 위조된 진단서입니다. 서류를 건넸어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담당 의사 확인서입니다. 해당 의사는 이 진단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병원 시스템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이 진단서는 위조입니다.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그건요. 세 번째, 조작된 응급실 기록입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피청구인이 6번 응급실을 방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들에 확인한 결과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조작입니다. 네 번째, 거짓 약물 처방 기록입니다. 피청구인이 다니는 약국의 처방 기록에는 수면제나 항불안제 처방 내역이 없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약물 과다 복용 기록은 거짓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달간 기록한 관찰 일지입니다. 판사한테 건넸어요. 판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청구인 장준호는 매일 밤 새벽 2시 정각에 어머니께 차를 드렸습니다. 30일 내내 정확히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피청구인은 쓰러졌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우연히 30일 연속 같은 시각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계획된 범죄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준호를 쳐다봤어요. 청구인, 설명하시겠습니까? 준호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준호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유언장 바꾸세요. 전 재산 저한테 넘기세요. 안 그러면 요양원 보낼 거예요. 거기서 평생 썩으실 거예요. 할머니 우는 소리. 준호야, 제발. 안 바꾸면 후회하실 거예요, 엄마.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 안이 얼어붙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복도에서 준호가 저를 끌고 갔어요. 힘이 엄청 셌습니다. 벽에 밀어붙였어요. 당신 어떻게 녹음을? 제가 언제 녹음했는지 궁금하세요? 준호가 이를 갈았어요. 이틀 전이요. 할머니한테 또 유언장 바꾸라고 협박하러 왔을 때요. 제가 거실 화분 뒤에 녹음기 숨겨뒀죠. 준호가 주먹을 들었어요. 하지만 내리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당신 완전히 끝났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비틀린 웃음이었어요. 끝? 아직 안 끝났어요. 법정 끝나면 당신도 끝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불법 녹음, 주거침입, 절도. 당신도 범죄자예요. 그러세요. 저도 각오했어요. 준호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증오가 가득했어요. 당신 민재 아들 있죠? 대학생? 그 애도 가만 안 둘 거예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비웃었어요. 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애 학교에 압력 넣는 거 일도 아니에요.
취직? 평생 못해요. 제가 막을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한 가지 잊으신 게 있어요. 뭔데요? 저는 10년 동안 대기업 감사팀에서 일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수십 명 잡아봤죠. 그래서요? 당신보다 더 영리한 사람도 많았어요. 더 많은 돈 가진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전부 감옥으로 갔어요. 왜인지 알아요? 준호가 대답하지 않았죠. 기록 때문이에요. 범죄는 항상 흔적을 남겨요. 완벽한 범죄는 없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투성이었어요. 준호가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실수? 어디가요? 첫 번째, 매일 밤 똑같은 시각에 약을 탔어요. 패턴이 너무 명확했죠. 두 번째, CCTV 삭제 시각도 매일 같았어요. 새벽 3시. 왜 하필 3시였어요? 세 번째, 진단서를 위조할 때 날짜를 실수했어요. MRI 검사 없이 진단서가 먼저 나왔죠. 네 번째, 응급실 기록을 조작할 때 병원 선택을 잘못했어요. 전부 CCTV 있는 대형 병원이었죠. 확인하기 쉬웠어요. 다섯 번째, 가정부 박미숙한테 돈 줄 때 계좌이체했어요. 현금으로 줬어야죠. 여섯 번째, 저를 협박한 녹음까지 남겼어요. 준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영리한 척했지만 실은 어설펐어요. 준호가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판사가 들어왔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본 재판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진단서는 위조됐고 응급실 기록은 조작됐으며 약물 처방 기록은 거짓입니다. 더욱이 CCTV 삭제 로그와 녹음 파일을 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성년 의견 개시 신청을 기각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아드렸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이겼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청구인 장준호에 대한 형사 고발을 권고합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변호사가 준호를 말렸지만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조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엄마를 이용해서.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한 번 더 소란 피우면 법정 모독으로 처벌하겠습니다. 준호가 주저앉았어요. 법정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준호한테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장준호 씨, 어머니한테 약물을 투여한 게 사실입니까? 성년 의견 신청 기각에 대해 한 말씀.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빠져나갔습니다. 변호사들이 막아섰지만 기자들은 계속 따라갔어요. 저와 할머니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저한테도 왔어요. 김도윤 씨, 어떻게 승소하셨어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 아니었으면 전 끝났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아직 안 끝났어요. 뭐라고요? 준호는 포기 안 할 거예요. 형사 고발당하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필사적으로 반격할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준비해야 해요. 다음 싸움을요. 차를 몰았습니다. 뒷거울로 봤어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눈에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곧 반격이 올 거예요.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 요구서였어요. 준호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사기, 횡령 미수, 명예훼손, 주거침입, 불법 녹음. 5가지였어요.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김도윤 씨, 장준호 씨 주장으로는 당신이 장서령 씨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월 1,000만 원을 받으셨죠? 네, 계약에 따라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밤에 같이 있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습니까? 할머니가 혼자 계시기 무서워서 부탁하신 거예요. 형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증인 진술이 있어요. 당신이 장서령 씨한테 유언장 변경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박미숙이라는 가정부가 준호한테 돈 받고 거짓 증언한 거예요. 이미 번복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확인했어요. 근데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불법 녹음이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형법 제316조 위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셨어요? 네. 할머니를 구하려면 증거가 필요했어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 씨, 동기야 이해하지만 법은 법이에요. 알고 있어요. 각오하고 했어요. 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서류를 덮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장준호 씨가 어머니한테 약물 투여한 증거, 그거 어떻게 다 모으셨어요? 제 일이었으니까요. 저 원래 대기업 감사팀에서 10년 일했어요. 비리 조사가 전문이었죠.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왜 지금 대리운전을요? 회사가 구조 조정했어요. 제가 잘렸죠. 하지만 기술은 몸에 남아 있었어요. 조작된 서류 찾는 법, 숨겨진 증거 추적하는 법. 전부 기억해요. 형사가 웃었어요. 준호 씨가 잘못 건드렸네요. 네. 그렇게 됐네요. 조사가 끝나고 저는 조사실에서 나왔어요. 그때 복도에서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준호도 조사받으러 온 거였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어요. 당신 끝이에요, 도윤 씨. 뭐라고요? 불법 녹음으로 고소했어요. 형량 나올 거예요. 그러세요.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민재 아들 생각 안 해요? 아버지가 전과자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어요. 민재는 이해할 거예요. 준호가 코웃음 쳤어요. 이해? 친구들이 놀릴 텐데, 취직도 못할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민재는 제가 옳은 일 했다는 걸 알 테니까요. 준호가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한 달 후, 검찰에서 기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장준호에 대한 기소였어요. 혐의는 존속살해 미수, 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재물 취득 미수, 위증교사 4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소됐어요. 불법 녹음죄.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같은 날, 같은 법정이었어요.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갑은 안 채워져 있었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장준호는 피해자 장서령에게 지속적으로 수면 유도제와 신경억제제를 투여하여 건강을 해치고 치매 환자로 위장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진단서를 위조하고 응급실 기록을 조작했으며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이는 존속살해 미수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50조 및 제254조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준호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어머니를 걱정한 나머지 과도한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왜 CCTV를 삭제했습니까? 왜 진단서를 위조했습니까? 걱정이라면 병원에 모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약물 구매 내역입니다. 화면에 떴어요. 온라인 쇼핑몰 주문서, 수면 유도제 30병, 신경억제제 20병, 구매자 장준호, 배송지 장서령 자택. 피고인은 한 달 전부터 대량의 약물을 구매했습니다. 두 번째, CCTV 조작 로그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삭제 기록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 삭제 계정 장준호. 피고인은 매일 밤 증거를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 위조된 진단서입니다. 서울대병원 담당 의사의 증언서가 제시됐어요. 해당 의사는 이 진단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번째, 위증교사 증거입니다. 박미숙과의 통화 녹음이 재생됐어요. 준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김도윤이 우리 엄마한테 유언장 바꾸라고 협박했다고요. 300만 원 드릴게요. 박미숙 목소리. 알겠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다섯 번째, 유언장 변경 강요 녹음입니다. 이건 제가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준호가 할머니한테 협박하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언장 안 바꾸면 요양원 보낼 거예요. 거기서 평생 썩으실 거예요, 엄마. 할머니는 우는 소리가 퍼지고 이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안 바꾸면 후회하실 거예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판사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침묵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어요. 피고인,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요? 네. 어머니 재산이 8천억 원이에요. 근데 전부 사회에 기부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한텐 한 푼도 안 주신다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까?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약하게 만들어서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피고인이 투여한 약물량을 보면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였습니다. 불법 녹음죄. 검사가 저한테도 구형했어요. 벌금 500만 원.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정당방위 성격이 인정됐거든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도윤 씨, 할머니를 안아드렸어요. 끝났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선고가 났습니다. 준호는 징역 10년, 저는 벌금 300만 원. 준호는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놀라더군요. 치매 증상이 전혀 없대요. 약물 부작용이었던 거래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살 것 같아요, 도윤 씨. 저도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저를 공식 보호관리자로요. 재산관리와 건강관리를 제가 맡게 됐어요. 월급도 받았습니다. 500만 원. 민재 등록금도 냈고 빚도 다 갚았어요. 대리운전은 그만뒀죠. 어느 날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민재가 뛰어와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정말 많이 컸더군요. 민재가 할머니한테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민재를 보며 웃으셨어요. 이 아이가 민재구나. 아버지 닮아서 착하게 생겼네.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고생 많았어요. 괜찮아. 민재가 울먹였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죠? 저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민재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준호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기부, 나머지 절반은 저와 민재한테. 이건 너무 많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 씨,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민재는 제 손자 같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사람 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지금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와 차를 마셔요. 이번엔 약 없이 그냥 따뜻한 차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도윤 씨, 기록이 날 살렸어요.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날그날의 기록이. 기록은 사람을 살려요, 할머니.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도 노트를 펼쳐요. 새 페이지에 씁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건강하셨다. 웃음도 많아지셨다. 민재가 다음 주에 온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을 것이다. 간단하지만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민재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이번 학기 성적 나왔어요. 만점이에요. 정말? 잘했다. 할머니가 밥 사주신대요. 그래, 좋지. 끊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도윤 씨. 네,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이제 저는 압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진실이 이긴다는 걸. 그리고 기록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요. 저는 오늘도 삽니다. 할머니와 함께, 민재와 함께, 그리고 진실과 함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느끼신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믿기 어려운 사연, 나누고 싶은 사연도 환영합니다.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